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수업 안 빠지면 그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11월, 12월은 뭔 말인지 모르고요. 그냥 오셔가지고 수업 안 빠지고 이야기 쭉 들으면 그것으로 전부예요. 그러니까 정리되지는 않았더라도 많이 들어봤다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벌써 계약법이 끝나고 물권법 들어갈 차례죠. 어디 펴보시냐면 교재 180페이지를 펴세요. 자, 물권법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체계를 그렸었죠. 체계를 그렸어요. 체계를 그렸었는데 그게 이제 민법 총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었죠.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었어요. 채권법. 그래서 권리 그러면 크게 보면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근데 채권법에서는 어디만 우리 시험범위냐 그랬더니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말고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그렸었냐면 자, 계약 그러면 세 가지만 우리 시험범위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공인중개사는 주로 무슨 계약을 중개하고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사고 파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그랬어요. 매매. 우리는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빌려주는 거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랬죠. 이 두 가지로 주로 먹고 사는데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여기 있는 건물하고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바로 바꾸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환 그랬죠. 그죠? 교환 이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매매는 부동산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고 교환은 부동산하고 바꾸는 거다 그랬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었죠.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그죠? 언제 성립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기를 했죠. 즉 승낙이 있었을 텐데 승낙이 있다는 말은 꼭 앞에가 청약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고 나면 계약의 효력으로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기죠.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자, 매도인은 어때요?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냐면 쌍무계약 그랬죠. 그죠? 쌍무계약. 그런데 이런 용어 억질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단 말이죠. 파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은 안 해주면서 돈만 먼저 줘봐. 소유권 이전은 나중에 해줄게. 그래서 돈 줬더니 들고 태워버리면 어쩌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그랬죠. 그죠? 채무 불이행.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죠. 그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러고 끝나버렸죠. 그죠? 끝! 물권은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했죠. 그죠? 자, 그런데 동시행해서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요.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가 무슨 권리죠? 소유권 그랬단 말이에요. 소유권 그랬죠? 소유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랬더니 물권 그랬어요. 왜 물권이냐?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민법에서 이것은 물권이야 하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권이에요. 8가지 있어요. 물권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물권은 8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다 그랬죠? 소유권 이랬어요. 자, 점유권 소유권 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있는 토지가 내 거다.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내가 사실상 그 토지를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토지는 당연히 내 거니까 등기부를 보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란 말이에요. 소유권 나에게 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나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시골에 토지가 있는데 내가 방치해 놨더니 어느 날 가봤더니요. 누가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소유자는 나죠. 왜? 등기부상 소유자가 나라고 돼 있으니까. 하지만 사실상 지배는 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셨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그때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뭐 버려진 땅인 줄 알았습니다. 이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인가? 빨리 나가. 내 땅 내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법 몰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러죠.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에 기해서 청구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이따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점유권, 소유권이 있는데 이때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 그래가지고요.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러죠. 자, 뭐냐면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잖아요. 마음대로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소유자가 마음대로 어때요? 세 내주고 월세 받을 수 있죠. 소유자가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때 사용권만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인은 자, 지상권으로 빌렸다, 혹은 지역권으로 빌렸다, 혹은 전세권으로 빌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서로 간에 계약자의 원칙이니까 우리는 지상권으로 빌리자, 지역권으로 빌리자, 전세권으로 빌리자 서로 합의가 있죠. 그죠?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으로 등기했으면 지상권, 지역권으로 등기했으면 지역권, 전세권으로 등기했으면 전세권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죠. 사용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익물권. 다만 서로 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뭐 기간도 다르고 어떤 권리로 했느냐에 따라서 뭐 기간도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을 뽑아보니까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그래서 용익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권만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타인은 어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랬죠. 그죠? 저당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면서요. 자,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어때요? 내 아파트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동산이 있죠. 네, 동산. 내가 10,000원 빌리면서 전자계산기를 담보물로 제공했다.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은 질권이 있다. 그랬죠? 질권의 대표적인 애는 전당포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동산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유치권은 다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 저당권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내가 은행에서 1억 원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해줬죠. 그런데 내가 변제 안 하면 어때요? 은행이 내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해버리죠. 내가 처분하기 싫어도. 그래서 처분권을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담보물이다. 그래서 담보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듣고 치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면 또 어쩌냐면 이 권리들 있죠. 이 권리들은 어때요? 자,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권을 제한해버리죠. 그죠? 소유자가 사용 못한단 말이에요. 용익물권자가 사용하지. 그 다음에 담보물권자는 어때요? 처분권을 제한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한물권 이렇게 표현하고 자, 한 가지만 더요. 우와, 막 용어가 쏟아지네. 귀찮아 죽겠네. 아니,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요, 여름 정도 가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새로운 집 이사 가면 어때요? 한두 달 있으면 동네 그냥 저절로 다 익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권리가 8가지 있었죠. 이 중에서 점유권 빼고 나머지 7가지 권리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본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다. 본권은 또 어떻게 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제한물권은 어때요? 영유물권하고 담보물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유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었죠, 그죠? 공통점이 자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속 있었잖아요. 상속이 있었는데 상속, 공영지에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때 법률 행위는 뭐예요? 등기를 했을 때 물권이 변동한다고 그랬죠?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다 받았어도 아직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 했고 반대로 말하면 어땠어요? 잔금 안 치렀어도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근데 법률 규정 그럼 뭐였어요? 등기가 없어도죠. 그죠?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즉, 자, 상소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피봤다 그래서 피상속인 그랬죠. 그죠? 피상속인이 사망하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사망 즉시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등기 보면 돌아가신 A분으로 이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 등기 없어도 B가 상속인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다만 B가 자 등기 없어도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그래요. 처분하려고 그러는데 C에게 팔려고 그래요. 그럼 C가 등기부 한번 열람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소유자가 B로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 너는 소유자도 아니던데 우와 나하고 뭐 판다 그래? 그러면 B가 너는 민법을 참 모르는구나. 상속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어도 내가 소유자야. 그래도 C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 그냥 땅 파먹고 살아라. 나는 니하고는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소유자면 너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B는 처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런데 속마음은 B는요. 등기 안 하고 팔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세금 안 내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그죠? 상속세도 안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마음이니까 등기를 안 하고 팔라고 할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등기하고 팔아라 그러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상속은 등기 없어도 된다. 하지만 처분하려고 그러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 안 하고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공부하는 거예요? 1월달 가가지고 골목길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치우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계약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계약법 각칙 그랬죠? 자, 이들의 공통점을 계약법 총칙 혹은 계약법 총론 이랬단 말이에요. 물권 하나하나 다루는 부분을 물권법 각칙 또는 물권법 강론 그랬죠. 이들의 공통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법 총칙 혹은 총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시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예요? 민법 총칙 그랬단 말이죠. 아셨죠? 네, 민법 총칙. 여기에서는 어디만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었냐면 법률행위만, 그죠?
인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소멸시효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중간에 나오는 법률행위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민법 총칙의 80~90%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만 우리 시험법이다. 법률행위 그러면 당분간은 계약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첫 주에 어디 공부했냐면 계약법 총칙 공부했죠? 여기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 두 번째 주에 계약법 각칙 공부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부분이 물권법 총칙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등기야 등기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등기 부분은 여러분 그 2차 과목 공시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등기법 있죠. 등기법 있는데 거기하고 100% 겹쳐요. 오히려 등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강의 안 드리고 가지는 않아요. 민법에 나오는 대로 다 강의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겹쳐서 같이 공부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짤 때는 우리가 실제 거래관계 있죠. 거래관계를 쭉 적어보고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거래관계였냐면 매매. 그런데 공인중개사 쏙 빼고 매도인 A하고 매수인 B하고 파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본 다음에 거기다가 오늘 또 조금 추가해 가지고 다른 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랬으면 또 봐봅니다. A가 자, 내가 여기 여기가 무슨 동이죠? 상계동. 네. 아니, 강의를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동을 헷갈려서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이 있죠? 여기는 3억 원에 팔게 그랬어요. 팔게 그랬고 B가 좋아, 내가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그죠? 살게. 그러면 계약서 쓰자. 그래서 다음날 계약서를 썼죠.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금 보통은 10%. 그다음에 4월 1일 날 중도금 1억 2천. 중도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이랬었죠. 그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요. 자기가 소유권 이전 받기 전에 먼저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영수증 하나 받고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용어로 선의행이다. 혹은 선의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잔금날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죠. 이때 A는 뭐 들고 와야 돼요? 등기 서류를 들고 와야 돼요. 등기 필증, 인감 증명. 지금 뭐 등기 필증이라고도 하고 등기 필 정보라고도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장, 기타 등등 이런 거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 B는 뭐 들고 오는 거예요? 잔금 들고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동시에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A가 등기 서류 안 가져왔으면서 잔금 먼저 줘. 그러면 A 입장에서 미쳤냐 그래야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항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이제 B는요. 등기 서류 들고 직접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보통은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회가 자, A에서 자, B 앞으로 무슨 등기가 되냐면 소유권이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자 B 그리고 등기 원인이 적어져요. 원인이. 여기는 매매라고 적어지겠죠? 상속이면 상속이라고 적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등기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의 등기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서 원인은 매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B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를 보면 이때 여기 매매 가액 있죠. 거래가액. 등기부에 적어질까요? 안 적어질까요? 그것도 적어져요. 그래서 얼마에 사고 팔았다는 것도 등기부에 다 나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A는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요. B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소유권이 물권이라고 그랬죠? 발생, 소멸이잖아요. 또는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권이 변동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거래가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자, A가 3억 원에 팔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이라고 그랬죠? 청약도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표시의 하나다 그랬죠. 좋아, 내가 3억 원에 살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승낙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의사표시의 하나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매수인 B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했을 때죠? 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이 효력에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례에서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했습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그랬죠. 그죠? 의사표시가 합치가 있다는 말은,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죠. 그죠? 특히 매매에서는 부동산 표시, 그리고 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를 시가보다 싸게, 그러면 이것은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계동 100번지 하고 탁 확정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3억 원 딱 확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좋아, 내가 그 부동산 100번지 부동산을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래버리면 일치가 안 되죠. 그죠? 그럼 계약 성립 안 된다고 그랬죠. 3억 원에 살게 그래가지고 의사표시 일치가 돼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합치, 합의, 계약 성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데 봐보세요. 1월 1일 날, 그죠? 자,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1월 2일 날, 야, 다음 날 만나서 계약서 쓰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1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계약서 써야 됩니까? 아니죠. 계약서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이 부동산이 엄청 튀었을 때 A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계약했냐? 안 팔아.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증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래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약서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합치, 구체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계약서는 성립하지, 계약서를 써야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계약서가 없는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그랬어요. OX. X. 아셨죠? 계약서 없는 매매 계약도, 계약서 없는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 또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건데, 독일처럼 매매 계약이 있으려고 그러면 법정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식을 요한다. 그래서 요식 그래요. 요식. 형식을 요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형식을 요하지 않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불요식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요식. 구두계약도 원칙이고요. 계약서도 법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6절집 북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뭐 그 표준계약서 가져다가 계약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늘 한번 듣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1월 1일 날 이미 계약이 성립했죠. 그죠? 그런데 돈은 언제 줘요? 3월 1일 날 주죠. 계약 성립할 때 돈 한 푼 오고 간 거 없죠. 소유권 이전된 것도 아니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쩌냐면 돈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물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요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요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 뭔만 있으면? 낭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승낭만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 낭만이 있으면 한자로 쓰면 이룰 성자라고 그래요. 이룰 성자. 네, 이룰 성자. 대성학원 할 때 있었죠. 그죠? 크게 이룬다 그래서 대성학원 할 때 그 성자예요. 그래서 승낭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가 아니라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편무 그러고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공짜로 매매가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죠. 임대차도 뭐예요? 차임이 꼭 있어야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가 있다는 의미로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무상계약이 아니라 유상계약. 그런데 뭐 쌍무 그다음에 유상 이런 거면 쉽죠 이제. 근데 오늘 이제 추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요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요식. 이것도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말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요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낙성, 낭만으로 이루어진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한 가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 있죠. 그죠? 성립하는 단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찬찬히 공부하겠습니다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왜요? 계약을 했더니 어때요? 매도인 A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 B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를 때 매도인이 등기 서류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이 넘겨주는 행위 있죠. 행위.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책에 보면 뭐 물권 변동을 해서 뭐라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맨날 읽어서 뭐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행위 뭐냐 했더니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권행위 그럼 뭐 생각해요? 잔금 치를 때 뭐 넘겨주는 행위? 등기 서류를 딱 넘겨주는 행위. 그 행위를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를 합쳐가지고 뭐라고도 하냐면 법률행위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채권행위도 있고 물권행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당분간은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해버린다? 계약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쩌냐면 법률행위를 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로 나눠놨을까? 그거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지금 자기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했죠. 그리고 B가 승낙했잖아요. 그런데 A가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친구 갑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요. B가 이에 대해서 승낙했대요. 이것도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까요? 그 문제예요. 이것도 유효하게 성립한 거예요. 남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승낙해도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네, 성립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타인의 권리 있죠.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이잖아요. 매매계약이죠. 매매라고 적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매매계약 그랬죠. 그죠?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라고요. 유효입니다. 왜 유효인 줄 아세요? 잔금날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A가 갑으로 매수해서 잔금날까지만 등기서류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죠? 원래 매도인 A는 언제 등기서류 넘겨줘요? 잔금날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남의 부동산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아무튼 A가 5월 1일이 될 때까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죠? 5월 1일 날 등기서류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행위 단계에서는 뭐라고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방금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갑이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A가 B에게 팔겠다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월 1일까지만 A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죠? B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랬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갑이 안 판대요. 지금 A 입장에서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파면 사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뭐 패 죽일 거예요? 계약을 강제하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자의 원칙상. 공법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수용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강남역 옆에 삼성그룹 그 건물 보면 모양 빠지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7층짜리 건물 아무리 살라고 해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사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 빼고 지었다고 그랬죠? 이처럼 갑이 안 판다고 그러면 A가 사는 방법이 없다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쨌냐면 A가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서류 위조해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버려요. 위조해서 자 일단 위조는 쉽냐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위조는 여러분 등기법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등기 신청이 있죠.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동으로 그 다음에 등기소에 출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신청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서면. 그러니까 A가 왔더라도 너 A 맞아? 근데 너 진짜 소유자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가 소유자라고 그러면 너 이름으로 등기하고 나서 등기필증 같은 거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거 들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등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위조 방지 때문에. 왜냐하면 등기를 해버리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간단하게요. 공동신청이 아니라 단독으로, 그죠?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그죠? 그 다음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저라도 강의 안 하고 오늘도 내일도 서울에 있는 부동산 전부 전화해요. 제가 소유자입니다. 제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그럼 찰칵 등기되고. 제가 여기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등기해 주세요. 그럼 찰칵 등기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안 되겠다. 이것을 멋있는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다? 위조 방지. 그런 위조 방지.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등기 신청 절차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등기 신청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다? 위조 방지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실제 출석할 때 A가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뭘 주냐면 위임장을 주는 거예요. 위임장. 위임장 주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돈 들여서 법무사가 가기로 했다 그러면 법무사한테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가 전부 다 위임장을 줘야 되고, 그죠? 그냥 B가 혼자 가겠다 그러면 A가 어떻게 해요? B에게 인감도장 찍어진 인감증명서 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B는 혼자 가도 뭐예요? 공동신청인 거예요. 혼자 가도. 아셨죠? 왜? 위임장을 들고 가니까. 그래서 등기신청은 공동, 출석, 서면 신청인데 왜 그런다고요? 위조 방지 때문에. 그래서 위조해서 등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위조해서 등기해버린 놈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 막 그 법을 막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은 놈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조해서 등기를 했어요.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자, A는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네? 네,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네, 거기까지는 배웠죠. 근데 아직 안 배운 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서 만약에 등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왜냐? 그랬더니 도둑놈이잖아.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한테 권리를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뭐예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무효. 무효예요. 다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갑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을 노르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팔라고 해도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또 민법을 잘 모르는구나. 서류 위조해서 등기한 서류도 무효야. 무효니까 소유자는 나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으니 말소해달라 하고 말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 제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승소하죠. 승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말소되는 거예요. 말소되지. 그러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는 뭐라고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무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A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여기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라고 안 적어져 있죠. 안 적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직 들켜도 안 적지만 들켜도 위조 서류라고 적는 게 아니라 말소하겠지만 그죠? 들키기 전이라도 뭐예요? 위조 서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B가 볼 때는 소유자 누구로 나와요? A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A가 판다고 하니까 B 입장에서는 등기부 열람해 봤겠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소유자가 A네 하니까 A하고 매매 계약하고 또 잔금 치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등기 넘어왔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취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냐면 소유권 취득 못 해버립니다. 못 해버립니다. 등기부를 믿고 자기가 다 돈 주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게 위조 서류임이 밝혀지죠? 그죠? 그럼 B는 소유권 취득 못 해버립니다. 미쳐버리겠죠? B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 안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황당합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듣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A가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했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면 B는 소유권 취득 못 해버린다.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시냐고요? 예? 마음에 들어요?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자기가 B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가 A가 한번 돼보십시오. A가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냥 확 땡겨버리죠. 역시 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갑도 잘못이 없고 B도 잘못이 없습니다. A는 잘못했으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갑도 잘못이 없고 B도 잘못이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소유권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한 사람한테만 소유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 생각할 때 잘못한 놈은 뭐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잘못이 없으면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둘 다 잘못이 없는데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고민하다가 등기부를 믿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 B를 보호해버려요. 그래서 B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버려요. 이 B가 누구냐면 등기부를 믿은 사람이죠. 그죠? 이 등기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적인 장부라고 그래요. 이 공적인 장부를 보면 어때요? 권리자가 다 나타나죠. 그러죠?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을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공시된 등기부를 B가 어떤 사람이죠? 공적인 장부를 믿은 사람이라고요. 뭐예요? 믿을 신자를 써서 뭐라고 그래요? 공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시된 등기부를 공신한 사람이라고요.
독일은 어때요? 공신한 사람을 인정을 해줘 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B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갑은요, 어쩔 수 없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이제 갑은 어떻게 돼요? A에게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고민하다가 B를 보호하지 않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해버려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다 그러겠죠. 그런데 정작 황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B란 말이에요. 왜? 공시된 등기부, 공적장부를 믿었는데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죠? 그러면 B 입장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뭘 믿냐? 이거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운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아니, 그런 게 황당한 게 어딨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잘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둘 다 보호하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선택. 독일은 B를 선택했지만 우리나라는 갑을 보호하자 그러고 갑을 선택해버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B가 권리 취득 못합니다. 물론 이제 B는 뭐 할 수 있어요? B는 A에게 뭐 부당이득 받은 청구나,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겠죠. 아셨죠? 자기가 줬던 돈 돌려줘, 이럴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잖아요. 무권리자의. 자, 이게 뭐냐면 팔았죠, 그죠? 팔은 거. 판 거를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래? 처분이라고 그래, 처분이라고 그랬죠? 처분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공신한 사람 있죠. 공신한 사람을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신력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어쩌냐면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 유효 무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효예요.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어때요? 타인의 권리 교환계약 유효 무효.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 유효 무효. 그러죠.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계약은 유효 무효. 그러죠, 그죠?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지분으로. 그러나 물권행위 단계를 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러는 거야.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여기는 유효지만 여기는 무효라고요. 아셨죠? 이것을 등기하고 관련해서 등기법에 뭐라고 표현한다? 공신력 인정이 아니라 공신력 부정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아셨습니까? 됐어요? 네. 여러분, 민법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얀 분필로 써진 내용을 가지고요, 노란 분필 용어를 사용해서 빨간 분필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민법 시험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빨간 분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단계로 가는 거라고, 단계. 어떻게? 먼저 하얀 분필 사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노란 분필로 써진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빨간 분필로 써진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간 분필만 드립다 했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했다. 그거죠. 맨땅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드립다, 막 암기했다. 그 말이에요. 암기했어요? 그리고 날을 샜어요. 그러면 어때요? 새벽에 뿌듯하죠. 그죠? 그런데 잠 한숨 자고 나면 다 까먹어가지고 뭐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죠? 몸만 축난다 이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얀 분필 사례를 이해하고 이것을 노란 분필 용어로 사용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빨간 분필로 써진 내용을 문제 풀 수 있게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민법도 뭐 내가 자꾸 이야기 듣는 거예요. 하얀 분필 사료 나는 법 몰라도 막 알아. 그래. 그런데 막 이 용어를 써가지고 막 하거든요. 그 이야기 듣고 책으로 막 읽어보고, 그죠? 그럼 책으로 읽을 때도 또 이 하얀 분필 사례가 막 연상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쯤 되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이해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이렇게 하면 당연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돼야만이 뭐예요?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해서 이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는 거라고요. 그 과정으로 갈 거예요. 아셨죠? 대부분이 9월달 되면 점수가 좀 오른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 이 두 개 가지고 이게 민법 전부라고 그랬죠. 그죠? 민법 전부예요. 자, 이게 민법 책의 전부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 저번 주에도 오셨었나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모자 써서.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이게 민법 전체 책이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요? 이게 이제 큰 길이니까 여기에서 조금씩 이면도로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그죠? 나중에 조금 더 골목길로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0분 쉬세요.